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시댁 갈등,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으로 꽤나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속안의 것들을 시원하게 털어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옷가게를 물려받아 장사를 시작했고 그때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원체 사람 만나시길 좋아하고 입담도 좋으시기에 장사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집 옷가게는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 같은 장소이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 가게에 들리면 아줌마들이 다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쪽에서 직장을 다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성실하게 일 잘한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건가 싶었는데 왕따를 당하는 데는 별 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 한 명이 뒤에서 제가 입은 옷으로 뒷담화를 시작했고 몇 사람이 동조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는 제가 앉은 자리에 A4 용지가 하나 놓여져 있길래 보았더니 저의 험담을 들여놓은 글들이더라고요. 채련 씨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어제는 괜히 콧소리 내면서 과장한테 가서 아부 떨던데 어우 얄미워 죽겠어요. 거기다 남자 사원들한테 꼬리치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옆팀 사람들한테 채련 씨 조심하라고 말해뒀다니까요. 잘했네요. 차라리 이참에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꾸역꾸역 나오는 건지.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손이 떨려 그만 주저앉아 버렸고 동료들의 비웃음 어린 시선을 받으며 화장실로 달려가 엉엉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정말 너무도 비참했어요. 저는 당시 월세 반지 하방에서 어떻게든 힘겹게 돈을 모아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이토록 싫어하는데 학창시절 때도 당해보지 않은 왕따를 직장에서 당하니 새삼 더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집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단번에 제 목소리에 묻은 물기를 알아채시곤 내려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저를 꽉 안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상세히 털어놓진 못했지만 그날 이후 전 다신 서울로 가지 않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게는 끔찍한 기억이 가득한 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친정엄마가 저에게 옷가게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요 앞에 2호점을 내려고 하거든. 장사가 요즘 잘 돼서 지금까지야 원래 하던 여길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 내가 했지만 이젠 채련이 네가 있으니까 우리 딸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엄마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니 왠지 정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원래 하던 가게를 물려받아 엄마 대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야 저를 알고 있으니 제가 있는 것을 좋아하셨고 저를 주축으로 다시 한번 동네에 사랑방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가게 매출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에게 잘했다는 인정도 받고 싶었고 누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행히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몇몇 옷 브랜드에서 일한 경험들이 예상외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된 방향으로 가게를 이끌고 가고 있을 즈음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주변 단골 손님들께서 자꾸 남자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찼는데 얼른 만날 사람은 만나야지. 안 그럼 다 채간다고. 글쎄요. 저는 아직 일이 더 좋아서 만날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지지 않을까요? 어머, 그런 게 어딨어. 요즘은 여자들이 먼저 대시를 해야지. 대시란 단어가 맞지?
아무튼 이렇게 이쁘고 허리도 늘씬한데 맨날 늙은 우리 얼굴만 보고 옷 파는 거 불쌍해 죽겠어. 얼른 만나. 우리 교회에 괜찮은 집사님이 한 명 있거든. 그분 아들인데 얼굴 좀 봐봐. 호리호리하게 생긴 게 괜찮지 않아? 그렇게 급기야 호들갑스럽게 한 손님의 권유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단골 손님 아줌마의 교회 친구 아들이었어요. 오랜만에 소개팅인지라 떨리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동네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이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겠다, 친구로 지내도 좋겠다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저한테 사귀자며 결혼 상대로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지함에 놀란 것도 사실이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기도 했죠. 문득 친정엄마께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무엇보다 항상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남자가 최고야. 네 아빠같이 가벼운 남자보단 뭐든 사내대장부답게 과묵하고 행동파인 남자가 최고지. 당시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빠가 워낙에 엄마를 살아생전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저런 푸념을 늘어놓으시곤 했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말이 별로 많지 않은 남자를 선호했는데 몇 번도 만나보니 그는 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과묵하고 진지한 성향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왔고 연애가 급물살을 타게 되어 서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연애할 땐 남편도 시어머니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소름이 끼치게도 모든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드러나더라고요. 다만 연애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연애에 참견하는 경향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한다던가 저희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끼어서 영화를 보려고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저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도 시어머니가 구태여 그러시겠다니 뭐라 말릴 길이 없었죠. 그게 결혼 후엔 극심한 형태로 변하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니는 처음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저를 앉혀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워 다시 되물었어야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연합니다. 내 아들이 워낙에 선비 같은 구석이 있어서 말이야. 아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애는 성정이 순하고 착해서 어디 가서 나쁜 말도 하나 못하는 애다. 내가 쟤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저러다 어디서 사기나 당하고 다니는 건 아닐지. 그 정도로 순진에 빠진 게 내 아들이야. 근데 너는 장사도 하고 있고 세면 빠를 거 아니니? 그러니 우리 아들 이용해 먹을랑 생각하지 말고 제 회사만 잘 다니게 해줘라. 알았니? 옆에서 시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주셔서 끝나긴 했지만 나오면서도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연애할 때만 해도 저를 아가라고 부르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편하게 생각해라 같은 말이라도 늘 사근사근 웃으며 다정하게만 대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안색이 싹 바뀌어 저리 말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떤 식으로 당신을 부려먹는다는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말은 그냥 흘려들어. 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그나저나 우리 애기는 언제 갔지? 나는 얼른 애기 갖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불쾌했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계속 애기 타령만 해댔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자기는 다둥이 집안이 좋다며 못해도 둘 셋은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허전했단 말이야.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 너무 외로웠어. TV가 유일한 친구였다던 남편의 말을 들으면 그게 또 짠해오기도 하며 남편의 심정이 이해는 갔지만 사실 저는 아이를 하나 정도 낳아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는 추세도 아니잖아요. 들어가는데 돈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남편은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돌연 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도 하나는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긴 했기에 일단은 남편의 계획에 동조하여 부부관계에 열심히 노력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내심 마음이 초조해지고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를 늦게 낳으셨고 그래서인지 저보고 마음 편히 먹어야 좋다고 위로하시는데 정작 저는 계속 노산인 엄마들의 글만 보며 불안한 마음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소환하셨습니다. 예, 너 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너 병원에서 뭐래니? 병원 가봤을 거 아니야? 어머님, 왜 여자한테만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병원에선 저희 부부 둘 다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내 아들 씨면 지금쯤 애를 낳고도 남을 시점인데 병원 다른 데서 다시 검진 받아보지 그러냐. 안 되겠다. 네 말은 못 믿겠어. 나 아는 대로 가자. 다짜고짜 사람을 불러내어 왜 아이가 안 생기냐고 윽박을 지르는 것도 황당한데 저한테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겨 가장 괴롭고 힘든 건 당사자인 저 아닐까요?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였는데 화가 나 어머니에게 솔직한 감정을 말하게 됐어요. 어머님, 저도 남편도 아이를 원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안 생기고 있으니 당분간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있어 보려고 해요. 자꾸 갈급하고 원하면 부정적인 결과만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병원은 안 가고 기다려 볼게요. 제 나름대로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드린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남편의 아이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시어머니에게 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이어주는 건 자식뿐이야. 네가 아직 젊어 모르나 본데 자식 없음 이혼도 쉽다. 그러니 기다리겠다느니 그런 허튼 짓 하지 말고 당장 나 따라 나설 준비나 해.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건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작 지금 저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고 계시다고요. 모르시겠어요? 제발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유, 뭔 소란이야. 적당히 하지 왜 그래? 며느라가가 싫다잖아. 이쯤 하면 충분해. 당신도 그만둬. 아가, 너는 집에 가 있거라. 다행히 시아버지의 중재로 시어머니가 방에 끌려가시며 제가 집에 갈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치밀어 오르는 짜증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데리러 왔던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당분간 시어머니 연락은 받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 말대로 그러겠다 하군 그 후로부턴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다소 공포스러운 문자 메시지에 앞머리를 발견한 적도 있어 가슴이 쿵 떨어지기도 했지만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막아주고 계신 건지 다행히 집에까지 찾아오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반년 정도 지냈더니 자연스레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곧바로 친정엄마와 남편에게 전했고 마침 옷가게로 있던 단골 손님들에게도 전하게 되었는데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따뜻함이 전해져와 기분이 더 뭉클해졌는데 이 산통을 깬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참 우습게도 시어머니는 그걸 또 자기 덕이라고 공을 돌리더라고요. 내가 용한 무당집에서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 넌 내가 그 점집에 얼마를 썼는지 모를 게다. 아주 집 하나를 거덜낼 뻔했어. 애 생긴 건 다 나 덕분인 줄 알아라. 아, 그리고 아마 아기도 아들일 거다. 내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었거든. 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는데 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니.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첫애는 아들이어야 집안이 평안한 거야. 둘째는 딸을 낳아도 상관없는데 첫째는 아들이어야 돼. 내가 쓴 돈이 얼만데 그런 속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니? 도대체 왜 첫째가 아들이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건지 그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점집에 집 한 채를 거덜날 정도로 큰 돈을 쓰셨다 하니 그 정성이 감사해 알겠다 하며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아들이어야 한다며 임신 내내 저를 괴롭혀댔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뭐라 힌트를 안 주시더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아직 모른다고 하면 쥐잡듯 저를 잡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아니 그 여편네 대단히 생색이네.
무슨 점집까지 가서 아기를 달라고 빌고 와? 아휴, 그 TV에 나오는 사이비 무당 그런 거에 혹했나 보네. 하며 특유의 구수한 어투로 시어머니 욕을 한바탕 하셨어요. 사실 엄마도 저를 조금 늦은 나이에 낳게 되었던지라 그때 당시 시어머니에게서 꽤나 구박 아닌 구박을 받으셨나 봐요. 젊은 시절 서러운 시집살이를 한 터라 한이 많으셨던 엄마는 저에게 시어머니 말을 원래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라 단단히 일러두시고 가셨습니다. 너 절대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하지 말아라. 알겠지? 또 내 딸 시집살이 시키려 들었다간 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말 전하고 감히 어디 내 딸을 건드려. 그리고 그날은 씩씩대며 가신 친정엄마의 뒷모습에 묘한 안도감과 행복함을 느끼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딸이라고 힌트를 주신 날 저는 다시금 시댁으로 불려나가 온갖 험한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땐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딸이라니. 분명 무당은 아들이라 했는데 너 뭐 어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을까요? 무당이랑 의사랑 같을 순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정확하겠죠. 예, 내가 너 그러니까 눈치도 더럽게 없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할 때냐? 나는 지금 속이 뒤집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순하디 순한 아들 닮은 손자가 아니라 너 닮은 억세고 드센 여자애가 나오면 어쩌냔 말이다. 어머니, 저 닮아서 억세다니요. 제가 언제 그렇게 드세게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말 들으니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아들이건 딸이건 소중하게 키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거봐. 말 대꾸 한다는 것부터가 네가 드센 기집애라는 거야. 우리 아들처럼 순해서 봐라. 그런 말이 나오겠니? 하기야 옷이나 파는 너한테 내가 무슨 조언이니 충고니 그런 고상한 소리들을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순하고 그저 착하다고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건 거의 맹목적인 신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절대 그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연애 때야 하늘에 있는 달이고 별이고 따다줄 기세로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신중하고 진중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사실 무심하다 못해 일절 집안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임신을 해도 제게 뭐가 먹고 싶은지 하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당신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네?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인데 기쁜 내색도 없고 나만 기쁜 거야? 아니요, 그런 거.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애를 베기 전엔 얼른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던 남편이 막상 임신을 하자 돌변한 이 변화가 제겐 무척 낯설고 또 한편으론 서러웠습니다. 임신 전에야 어디 가서 술을 마시든 뭘 하며 스트레스를 풀 텐데 그것조차 불가능하니 그냥 옷가게 아주머니들과 소소하게 수다를 떠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같은 남자를 잡은 게 천운이라 말하셨답니다. 네가 사람 상대하며 번 돈 얼마 되는진 몰라도 그 쥐꼬리만한 가게 망하면 끝 아니냐? 우리 아들이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줘. 지 아내밖에 몰라. 이런 남편이 있으니 너는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난 게다. 무당도 그러더라. 네가 다른 복은 하나 없어도 남편 복은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팔자 감사한 줄 알고 네 남편 떠받들며 살아라. 하다못해 계집애까지 처대로 뵀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게 아내된 도리야. 어느새 제 사주까지 들이밀어 보고 온 것인지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하시는데 그때도 남편은 그냥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애처가일 수 있냐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함께 치솟으려 하는데 다행히 제가 나서기도 전 시아버지께서 먼저 버럭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당신 내가 가만히 두고 보려 했는데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야박해? 아니 딸이건 아들이건 뭐 중요해? 지금 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자식이면 다 소중한 거지. 그런 소리에서 괜히 며느리 기나 죽이고 말이야. 그거 당신 아주 못된 버릇이야. 나랑 같이 노후까지 같이 살려거든. 그 버릇부터 고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며 시어머니 귀를 바짝 눌러놓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그날은 어쨌거나 그렇게 시아버지 덕택으로 무사히 넘어갔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댁 출입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겠단 마음마저 먹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홀로 태교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늘 저보다 나이 많은 산모들이 애 낳았다는 글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아이를 임신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얼른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손꼽아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왜 행복은 그리도 찰나일까요? 제 인생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라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걸까요? 조심해야 할 임신 초기를 지나 생각보다 빨리 임신 막달에 다가왔을 때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배가 한창 불러 있었을 때 말입니다. 임신 소식을 SNS에 올려 자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는데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가며 한동안 못 보던 친구였어요. 학창시절 나름 친했던 친구였기에 먼저 말 걸어준 것이 반가워 일이 끝나고 옷가게 앞에서 보기로 했어요. 친구는 마침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직장도 이 근처 지역 농협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오랜만이고 반가워서 저희는 근처에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친구 집까지 찾아가 단둘이 더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친구가 술에 취해 눈시울이 붉어져선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남자친구가 바람이나 헤어졌다고요. 그것도 무려 5년이었어. 5년. 우리가 사귄 5년 동안 그 새끼는 딴 년을 만나고 다녔던 거야. 그것도 직장 선배랑. 이게 말이 되니? 나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어디 가서 목매고 죽고 싶었어. 뭐? 5년이나? 세상에, 그거 미친놈 아니니? 저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몰라 열심히 욕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간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다 배신당했을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다며 유독 부러워할 때 괜히 멋졌고 민망스러웠습니다. 나중에라도 친구가 저한테 남편과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저녁 시간 돼? 내가 아는 닭도리탕 맛집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같이 만날까? 응? 같이? 네 남편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친구는 남편을 보고 싶다며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궁금해할까 싶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해 셋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친구는 남편을 보자마자 약간 수줍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술이 도움이 되어 분위기가 잘 흘러갔는데요. 이상하게 친구가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만 마시라고 자제를 시켜도 혼자 병을 들고 마시더니 어느 순간 점점 눈에 초점이 풀리고 몸도 못 가누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 허벅지를 만지며 그쪽으로 몸을 갖다 대는데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도 놀라선 얼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자기는 쉬어.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래도 될까? 사실 얼른 침대에 눕고 싶긴 해. 계속 얘 술 마시는 거 말리고 하느라 너무 지쳤나 봐. 너무 졸려. 그럼 부탁 좀 할게. 내 친구 집 여기 근처 아파트 102동 1101호야. 어딘지 알지?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달이 되면 몸도 여기저기 붓고 수면장애가 있잖아요. 그날따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지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하고 전 그대로 누워 뻗어버렸습니다. 근데 잠깐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남편이 없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분명 친구를 바래다 주고 왔어야 할 시간인데도 집에 오질 않았더라고요. 전화해봤더니 남편은 핸드폰도 꺼져 있었죠. 결국 전 너무 걱정이 되어 새벽까지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전 7시쯤 연락이 왔는데 남편의 말이 웃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 집에서 잤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아니, 그 여자가 자꾸 나를 붙잡더라고. 이대로 가면 자기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 같이 침대에서 잔 건 절대 아니고 난 소파에서 잤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돼? 일단 알았으니 집으로 들어와, 얼른.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취했다 해도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나 자고 온 남편이나 둘 다요. 친구는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싹싹 빌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미쳤었나 봐. 술이 웬수다 정말. 술 먹으니까 헷가닥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 너무 미안하다 친구야. 나도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신 술은 입에도 안 들게. 친구는 자기가 요즘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날 정신과 약을 잔뜩 먹고 술을 먹어 그런지 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며 엉엉 우는데 순간 전 바보같이도 친구가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석고대죄하듯 사과하니 그렇게 넘어가 주었죠. 근데 그 이후 남편이 회사에 프로젝트가 생겼다며 야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출산날을 받아놓고 있었고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 산부인과에 가 내진을 받으면서도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외벌이를 해야 하고 그러니 회사에 잘 보여야 한다고 하니 오히려 안쓰러워하며 주머니에 간식 같은 걸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 앞서 말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셋이서 함께 동창의 느낌으로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저에게 대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이걸 내가 말해야 할지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희랑 네 남편이 술집에 함께 있는 걸 봤어.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수상해서 말이야. 내 남편이? 그럴 리가? 그때만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내비게이션 기록부터 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엔 아무 기록이 없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다 지운 것처럼요. 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결국엔 다음날 남편이 회사를 끝마쳤을 때쯤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차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어느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태우더니 곧바로 숙박업소로 향하더라고요.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안으로 당당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어떻게 저런 바람을 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너무 큰 충격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을까 봐 겁이 날 정도였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분노를 담아 짐가방을 챙겨 내던졌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었는지 미쳤냐고 하더군요.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겨우겨우 참고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난 당신 없인 못 살아. 순간적으로 내가 눈이 돌았던 거야. 그리고 걔가 먼저 날 꼬셨어. 정말이야. 멍청한 남편은 바람피고 여자가 먼저 꼬셨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은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제게 똑같이 빌었지만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짐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내던지며 이혼 서류를 작성해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겪고 친정엄마에게 달려가 이 일을 털어놓다가 의연하지 못하게 그만 울고 말았답니다. 제 신세가 너무 비참해서요. 그러자 엄마 역시 딸의 가슴에 대못 박은 남편을 용서 못하겠다며 당장에 남편을 찾아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대단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사돈,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좀 진정하시고 말로 하세요, 말로. 며느라가 너 뭐하니? 무식한 네 엄마 말리지 않고. 어머니, 전 말릴 생각 없는데요. 제가 왜 말려야 하는데요?
뭐야? 이게 어디 되바라진 소리를 작작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어? 너 증거는 확실하고 이 난리를 치냔 말이야? 지금 어머님 아드님이 가만히 그대로 머리털을 쥐어잡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그 증거 아닐까요? 아니라면 말을 했을 텐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상황 파악하시죠, 이제. 그건...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머리 뜯기는 게 가슴이 그리 아픈지 그만하라며 저희 친정엄마 손까지 물어 뜯으러 하셨어요. 정말 대난장판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 엄마와 시어머니를 떼놓으셨는데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건지 할 말이 없다며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치시곤 저희 엄마와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집안의 경우를 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 다행이었죠. 사부인, 정말 제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 제가 아들 자식 잘못 키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가야, 너한테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린 다 따르마. 미안하다. 당신도 얼른 사과해, 사부인께. 엄마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고 나오시긴 했지만 씩씩대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엄마나 저나 저런 개망나니 같은 놈은 생각도 하지 말자며 그 집을 나오긴 했지만 집으로 오는 내내 둘 다 눈물을 참느라 괜히 애꿎은 코만 들이키며 와야 했답니다. 그 후 저는 남편 없이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이 길어지자 엄마는 저를 붙들고 울지도 못하시고 그저 제가 잘못될까 아이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셨는데 내게 엄마란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통을 겪고 태어난 아이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남편과는 끝난 인연이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고 어떻게든 내가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문득문득 일어나는 악몽처럼 남편과 친구가 함께 있었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지만 다행히 엄마가 계셨습니다.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 응? 넌 이제 한 아이를 책임지는 엄마야. 더 이상 너만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내 자식 새끼 위해서 힘든 것도 감내하고 때론 참을 줄도 알면서 묵묵히 살아내야 하는 게 엄마란 거야. 그러니 우리 딸 이제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지내자.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응? 엄마의 주름진 그 따뜻한 손길은 곧 제가 아이를 키워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정신을 다잡고 아이의 안전에만 온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 내가 그 책임을 오롯이 진다는 것, 정말 처녀적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지만 무척이나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하루였답니다. 이 시기 친정엄마가 없었다면 제 삶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말입니다.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그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시기 남편과 아직 법적으로 갈라서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말로선 호기롭게 이혼 서류를 던지겠다고 하고 나왔지만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를 없애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재촉에도 답답하게도 미루고 또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되고 친정엄마가 다시 옷가게 장사를 위해 복귀를 하셔야 할 때 즈음이었는데 너무나 무심하게도 하늘은 하나를 주시더니 다시 하나를 빼앗아가더군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쓰러지고 마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쓰러져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응급차에 타야 했는데요. 아무리 엄마를 외쳐도 엄만 이미 의식을 잃으신 후였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 너무도 허망하게 숨을 거두시고 말았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셨습니다. 그때 느낀 그 허망함과 공허감, 남겨진 유일한 가족인 제가 버텨내야 하는 몫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소 엄마의 지인분들이와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진심으로 애도해 주셨지만 저는 엄마가 제 옆에 없단 사실이 믿을 수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하고 장례식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주머니가 급하게 종이컵에 물을 떠와 입술 안으로 넣어주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제야 저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 그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기를 두고 떠나버리신 친정엄마를 전 차가운 땅속에 묻으며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엄마의 장례식을 찾아와 조문을 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쥐어주셨는데 조용하게 제가 그 손을 뿌리쳤던 것까지도요. 불쾌한 기억일 뿐이었기에 저는 그냥 잊어버렸답니다. 어쨌든 저야 엄마를 잃고도 계속 우리 아기를 위해 살아가야 했으니 어떻게든 꾸역꾸역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엄마가 운영하던 옷가게를 정리하거나 이모에게 넘기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가게는 엄마의 흔적 같아 정리하기가 무척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에게 넘기기로 하고 다시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당장의 생계비를 벌어야 할 필요도 없이 엄마가 남겨두신 돈이 모두 제게로 넘어와 당분간은 제가 운영하던 옷가게도 이모의 아는 분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만 외쳐주셨네요. 그러다 옷가게를 다시 넘겨받은 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시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크고 나니 다시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마침 집안에서 아이와 둘이서만 있으면서 왠지 모르게 사회성도 잃어버린 느낌이라 다시금 일을 하며 생활력도 활기도 모두 되찾고 싶었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오래도록 정성을 다해 일구어내신 옷가게잖아요. 엄마의 옷가게를 남의 손에만 계속 맡겨두는 것보단 자식인 제가 직접 맡아 운영하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하늘에서 엄마가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조심스레 저희 옷가게로 찾아온 시어머니가 대뜸 대화를 할 수 있겠냐 묻더군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특히 그 뒤를 따라온 어딘지 주눅이 들어 보이는 남편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우리 손주도? 내가 이 인사가 너무 늦었구나 싶다. 근데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찾아왔다.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구나. 내가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그걸 꾸짖기도 전에 너한테 참 모질었다 싶다. 우리 애만 생각하느라 행동이 앞섰어. 생각해보니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구나. 너도 상처가 많았을 텐데. 제 걱정해 주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저 지금 우리 아이랑 잘 살고 있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서 회복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다시금 남편과의 아픈 기억을 꺼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그냥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그리워한다며 아이에겐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들을 주섬주섬 늘여놓으셨는데 그 순간 저도 흔들린 겁니다. 오늘 아침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왜 아빠가 없는데 자기는 없냐고 말했던 그 기억이 불현듯 생각나고 말았거든요. 엄마, 나도 아빠 갖고 싶어. 가끔씩 아빠를 갖고 싶다며 아빠의 존재를 재촉하는 딸아이에게 저는 늘 할 말이 없어 자리를 회피하곤 했는데 그때 마침 제게 쭈뼛쭈뼛 다가와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우리 딸에게도 제게도 평생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남편의 애절한 눈빛과 시어머니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땐 그것들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테지만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어요. 엄마를 잃고 난 후 제게 가족은 아이밖에 없었지만 이제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니 완연한 가정의 모습을 갖춘 것 같기도 하고 아이에게도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특히나 무척 좋아했거든요. 남편 역시 보지 못했던 딸아이를 오랜만에 본 건지라 매일 들춰업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저 사람이 철이란 게 들었구나 하고 내심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 앨범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저희 아이가 물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아쿠아리움에 가곤 했는데요. 아이는 물고기를 보면 무슨 물고기인지 맞추는 걸 좋아해 남편이나 저에게 퀴즈를 내달라며 조르기도 했어요.
저희는 그 추억을 한 장 한 장 담아 소중하게 카메라 앨범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쓸 일이 있어 잠깐 빌려달라고 하고 인터넷에 요리법을 정신없이 검색하고 있었는데 비트윈이라는 어플에서 알림이 온 겁니다. 그 비트윈 어플은 커플 간에 쓰는 앱이었는데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쓰던 어플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지우지 않고 아직까지 간직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는데 갑자기 사진이 몇 장 올라왔다고 뜨는 겁니다. 무심코 그 알림을 클릭했는데 다름 아닌 아쿠아리움 속 남녀가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제 고등학교 친구 동창과 남편이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머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급하게 어플을 쭉쭉 내려가며 사진들을 보니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제 딸의 등 뒤에서 제 뒤에서 보란 듯이 잘 만나왔더군요. 아빠 노릇, 남자친구 노릇, 남편 노릇하며 그 세 역할을 모두 충실히 수행하느라 얼마나 바빴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과호흡이라도 올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차분해지기 위해 변기 위에 앉아 몇 번이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어떻게 복수할지, 어떻게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월 내가 당한 것을 고스란히, 정말 고스란히 돌려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이자 친구였던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가 일하는 은행이었죠. 어머, 웬일이야? 아니,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이게 얼마만이니? 얼마만이긴 오랜만이지. 정희야, 너 기억나니? 너 남자친구가 바람펴서 헤어졌다고 징징 짜대며 울 때 그때 그랬지?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가 지금 딱 그 기분이야. 유부남이랑, 그것도 애 딸린 유부남이랑 만나며 온갖 짓거리 다 하니 기분 좋디? 저기 여기서 말하지 말고 내 직장이니까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응? 다급하게 저를 나가게 하려는 상간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곤 대신 저는 정수기에 찬물을 한 컵 떠와 그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놀라는 숨소리가 헙 하고 들려오며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자 상간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배짱인지 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가정을 망친 게 아니야. 네 남편이 관계 계속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난 적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 네 딸도 있고 너한테도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그럴 수 있었겠니? 변명 집어쳐. 저는 그 한마디를 하고 다시 찬물을 뿌려버려 강제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 속에 들어있던 저에 대한 지저분한 험담, 제 딸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리 캡처해둔 사진들을 모두 뿌려버렸어요. 바닥에 우수수 떨어진 그 사진들이 눈앞에 닥치자 상간녀는 경악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반성이란 거창한 것까지 하길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너무 쪽팔려서 이 직장에서 발 못 붙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상간녀를 혼쭐 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타이밍 좋게 남편에게선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아마 상간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은 듯 했습니다. 이번엔 동정작전을 쓸지 위협하는 작전을 쓸지 내심 궁금했는데 후자를 택했더라고요. 우리 딸만 생각해. 우리 딸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할 거야? 너 요즘 옷 가게도 잘 안 된다며? 막말로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기가 막힘과 동시에 찌질하단 생각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동정작전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지 딸아이라도 들먹이려고 한 모양이었는데 그 밑바닥이 여실히 보여 너무 역겨웠습니다. 저런 인간을 아버지로 맞이했다가 우리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 둘 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남편에겐 그 사실만 알려주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굳이 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을 망하게 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의 추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느긋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최근 좋은 투자처를 알아냈다며 거기에 자기가 모은 돈을 다 쏟아붓고 들떠 있었는데 알아보니 사기꾼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한 뒤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더라고요. 빈털터리가 될 남편이 이제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으니 그 종말이 무척이나 기대되고 한편으론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되는 걸까? 스스로 내가 너무 악한 걸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그들이 저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들이나 저와 딸아이에게 안긴 배신감을 생각하면 그 벌은 외려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 일로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남편이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추측이 안 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다른 집 며느리를 들먹였거든요. 여지없이 찾아와 갑작스레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태도와 기세가 너무나 위풍당당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남의 집 며느리들은 턱턱 유럽으로 잘도 보내준다는데 너는 왜 돈도 많이 벌면서 못 보내주냐? 해외여행 가게 1,000만 원 당장 내놔. 너 이거 안 보내주면 나 너 며느리 취급 안 해줄 거다. 응? 손주한테 아빠도 만들어줬고 우리 애도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할 텐데 네가 날 제대로 된 시어머니 취급 안 해주면 그거 다 도로 뺏길 줄 알아라. 그 말을 들은 즉시 저는 국수를 끓이기 위해 받아둔 찬물이 담긴 냄비를 가져와 어머니 돈은 없고 이거나 받으세요 하며 시어머니의 얼굴에 정면으로 뿌려드렸답니다. 순간적으로 당한 찬물 세례에 시어머니가 놀라 어버버하자 저는 모르시는 사실을 차분히 알려드렸죠. 저 남편과 이혼했어요. 모르셨어요? 남편이 말 안 했나 봐요. 하기야 이제 거지 되고 저한테 위자료도 주게 생겼으니 차마 어머니한테 손 벌리긴 그랬나 봐요. 명색이 효자 아들이니까요. 그죠? 어머니 효자 아들 데리고 평생 만수무강하세요. 너 뭐라고? 이혼을 했다고? 아니 이럴 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는데 저는 가뿐히 그 말을 무시해드리며 어머님 아들이 또 바람 피웠거든요. 어머님 아들 순하디 순한 사람이라 하셨죠? 용서하면 돌아와서 잘해줄 거라고요. 그 인간은 그럴 주제나 인간이 못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은 아버지로서 자격 상실이고 남편으로도 사절이에요. 트럭으로 갖다 줘도 반품하고 싶으니 이제 드나들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며 집 밖으로 내쫓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니 문득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 다시 합치고 난 후 한 번씩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어지간히 스트레스로 자리 잡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땐 우리 애가 순진했어서 그래. 내가 그 계집애를 만나봤었다. 근데 계집애가 얼마나 여우 같은지 아주 작정하고 꼬신 것 같더라.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 핀다. 너도 친정아버지가 바람 펴서 사돈 힘들게 했다며. 그러면 더 잘할 거 아니니. 남자들 그럴 때 용서해주고 토닥여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후엔 절대 바람 안 핀다. 용서해준 부인이 고마워서라도. 내 아들 지금 네 말 아주 잘 듣지?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들먹이며 남편의 바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토록 자기 아들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아랫도리를 마음대로 쓰는 남편, 그 모자가 지독히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 모자지간이겠죠. 어떻게 사는지 걱정되시겠지만 저는 요즘 딸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싱글맘으로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아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구하고 있지만요. 따뜻한 말씀들이 많아 힘이 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저 역시 누군가 저와 같은 일을 겪거나 혹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나서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 저와 우리 딸 오늘 하루도 힘내서 잘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